낡은 트럭 위에서 훔쳐본 내 딸의 상견례. 그곳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빛의 세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거친 노동과 굳은 살이 딸에게는 지우고 싶은 오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아빠? 빗속에서 마주친 딸의 눈동자는 반가움 대신 경악과 수치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돌아선 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20년 세월은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처박혔습니다. 절망 끝에 찾아온 사고, 그리고 쪽방촌의 밑바닥 인생.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비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하고 오른 한강 다리 위, 휴대폰 불빛과 함께 도착한 문자 하나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나는 부러진 다리를 끌고 다시 그 화려한 지옥, 딸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죄인처럼 무릎 꿇은 내 아이의 그림자. 니깟 것들이 감히 내 딸을 울려? 잃을 것 없는 아비의 분노가 그 거대한 철옹성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눈물 젖은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진짜 행복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진성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58.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인력시정에 얼굴을 내민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제 몸에 밴 흙먼지와 땀냄새, 그리고 빈속을 달래려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자판기 커피의 텁텁한 향기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 인생의 고요한 채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막노동꾼이라 부르며 때로는 혀를 차고 때로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흘리는 땀방울을, 제 옷깃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공사 현장 옥상. 거친 시멘트 가루가 눈을 찔러오는 그곳에서 묵직한 쇠파이프랄 어깨에 짊어질 때면 저는 늘 주문처럼 되뇌곤 했습니다. 이 차가운 쇠파이프 하나하나가 모여 든든한 기둥이 되고 그 기둥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누군가의 가족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는 사실을요. 제 투박한 손바닥에 박인 딱딱한 굳은 살과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행복을 짓는 벽돌 한 장이라 믿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함이라는 모르타르로 메꾸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제 곁을 떠나 별이 된 지도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마주하기가 너무나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무것도 모르는 딸 수연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 우리 수연이만큼은 그 어떤 그늘도 없이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약속은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철근을 날랐고 폭설이 내려 세상이 얼어붙은 날에는 새벽길을 빗자루로 쓸어가며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금지오 겹 키운 제 딸의 수연이가 어느덧 자라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합니다. 사위 대라이는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벅찬 환희가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공사 현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버린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으면서도 실성한 사람처럼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 작업복에 묻은 이 지저분한 흙먼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이의 행복, 그것만이 제 고단한 삶을 보상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달리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저 결혼을 앞둔 신부의 설렘과 긴장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딸 드디어 정식으로 인사드리는구나. 장소는 어디냐? 아빠가 뭐라도 입고 가야 할 텐데. 아니야, 아빠. 괜찮아. 그게 장소가 좀 비싼 한정식 집이라서 아빠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셔. 내가 끝나고 바로 찾아뵐게. 응? 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쿵 하고 거대한 돌덩이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소가 비싸서. 그 짧은 문장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아비인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호탕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우리 딸.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사돈들 분들께 예쁘게 잘 보이고 와. 아빠는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그 미세한 떨림, 망설임, 미안함,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져 있던 희미한 부끄러움. 평생을 흙먼지 구덩이에서 굴러온 아비의 남루한 행색이 혹여나 자신의 앞길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이해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려오는 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딸과 함께 해온 지난 세월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수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죠. 그날따라 일이 늦게 끝나 밤 9시가 넘어서야 일당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버스에 올라탔는데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꼬깃꼬깃한 돈봉투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수연이가 아침 등굣길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내일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64색짜리 가져오랬는데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젖은 작업복의 한기 따위는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빗물 튀기는 것도 잊은 채 동네 문방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셔터를 내리려던 문방구 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가게로 들어가 제일 좋은 64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주머니 속 돈봉투를 꺼내는데 이런 빗물에 젖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서로 들러붙어 찢어질 듯 엉겨 있었습니다. 문방구 주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흙탕물이 튄 작업화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돈이 찢어질까봐 떨리는 손으로 조심조심 한 장씩 떼어내어 젖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고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럽게 느껴지던지요. 겨우 계산을 마치고 크레파스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을 때 문을 여니 수연이는 저를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근거리는 딸아이 머리맡에 크레파스 상자를 가만히 놓아두고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크레파스를 보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그것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수연이만 돈이 없어 못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할 참가비가 수중에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싸매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 작은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아 평생을 분신처럼 아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차마 팔 수가 없어 금은방 앞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맑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입고 풀이 죽어 있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반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터무니없는 헐값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마지막 흔적과 바꾼 돈을 흰 봉투에 넣어 수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아, 이번에 아빠가 현장에서 특별 보너스를 좀 받았어. 이걸로 수학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고맙다며 제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그날 밤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아내의 빈자리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니 서러움에 북받쳐 오르더군요. 내 딸 하나 기죽지 않고 키우겠다고 아내의 마지막 흔적까지 팔아가며 뼈가 으스러지게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내 존재 자체가 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니요. 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깟 돈과 체면이라는 벽 앞에서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보다는 그저 서글프고 또 서글펐습니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 딸이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만 같아 제 자신을 탓하고 또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천장의 얼룩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새벽녘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맞이한 아침은 잿빛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도 트지 않아 짙은 군청색이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밤새 내린 이슬비가 아스팔트 바닥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꼭 제 마음 같더군요. 눅눅하고 차갑고 어두컴컴한 것이.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끓는 물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한 잔 마시며 정신을 차렸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덮어도 등골을 파고드는 한기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 딸 수연이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쁜 옷을 고르며 설레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있을까? 머릿속이 온통 딸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으로 뒤엉켜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장은, 아비는 아무리 속이 문드러져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무거운 마음을, 닥쳐오는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인력 시장에 도착하니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내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와 뜨거운 커피 김이 궂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저도 그들 틈에 끼어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뿜어들었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가락 끝으로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얼어붙은 마음속까지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젯밤에 마누라랑 한판 붙었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 반장이 툭 하고 어깨를 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마누라라니요. 제게는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져가는 그리운 이름인 것을. 저는 쓰게 웃으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남겼습니다. 그날따라 일거리가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도심 재건축 현장으로 가는 승합차에 올라탈 수 있었죠. 차 안은 퀴퀴한 땀 냄새와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창 너머로 잿빛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들 중 어느 한 곳에
내 딸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픈 걸까요? 현장에 도착해서도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모를 고쳐 쓰고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는데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다른 것에 팔려 있으니 몸도 따라주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딜 뻔하고 시멘트를 개다가 물 조절에 실패해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진성 씨, 오늘 왜 이래? 정신 안 차려. 사고 나면 책임질 거야? 현장 소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마다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죠. 저는 입맛이 없어 그저 멍하니 먼지 쌓인 자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꺼내봤습니다. 수연이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점심은 챙겨 드셨어요. 비 오는데 일하기 힘드시죠? 저는 이제 막 준비하고 나가요.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요. 그 네 글자에 아침 내내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 다 이 못난 애비 탓이지. 행여나 사돈들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흠잡힐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을까. 저는 애써 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 미안함과 거리감이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흙탕물이 여기저기 고이고 쌀쌀한 바람까지 불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젖은 작업복에 냉기를 느끼며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상견례가 한창이겠지. 우리 수연이 예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지. 어려운 어른들 앞에서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하는 건 아닐까. 상상 속에서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아주 멀리서라도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한 모습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비로서 마지막으로 딸의 행복을 눈에 담고 싶다는 그 작은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반장에게 다가가 몸살 기운이 심해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평소 제 성실함을 알던 반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등을 두드려주며 일당을 챙겨주더군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한 뒤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수연이가 말했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창에 부딪히는 빗물을 닦아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함까지 닦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그 식당은 제가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질비하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제 낡고 흙투성이인 트럭은 그 풍경 속에서 흉물스러운 이물질처럼 혹은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마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블럭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웅장한 기와를 얹은 대문과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식당 건너편 커다란 은행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하염없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아니 2시간은 좋게 지났을 겁니다. 빗속에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누가 봐도 부티가 흐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회색 청장을, 여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 옆에는 훤칠한 키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들 현우라는 아이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제 딸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수연이는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 제가 아는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럽고 예뻤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바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저렇게 예뻤구나. 정말 잘 컸구나. 가슴 벅찬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연아. 저도 모르게 아주 작게 딸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을 리 없는데, 거짓말처럼, 운명의 장난처럼 수연이가 고개를 돌려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환한 미소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며 얼어붙었습니다. 커다랗게 뜨인 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당혹감과 경악, 그리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깊은 수치심의 기치였습니다. 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흙과 시멘트 가루가 엉겨붙은 제 작업복,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지난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제 거칠고 초라한 행색을요. 제 존재 자체가 딸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였던 겁니다. 수연이는 찰나의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그 자리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현우의 팔짱을 세게 끼며 잡아 끌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그만 가요. 날이 쌀쌀하네요. 애써 밝은 척하는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등지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멀어져 가는 딸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쿵, 쿵, 쿵 바닥으로 꺼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비의 남노한 모습이 제 딸에게는 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제 평생의 땀과 희생이 딸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아이의 상처받은 얼굴과 저를 외면하던 차가운 뒷모습이 번갈아가며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까지 저는 낡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나 봐.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대답 없는 물음만이 텅 빈 방 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에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땀을 쏟고 고된 노동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이 끔찍한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일이 고된 철골 구조물 해체 현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위험한 작업이라며 서로 미뤘을 일이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원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전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윙윙거리고 있었고 제 몸은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안전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20층 높이의 철골 비밀을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아찔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발을 헛디뎌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유혹마저 들었습니다. 박씨, 정신 안 차려. 아래에서 누군가 고함을 쳤지만 그 소리조차 이명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녹슨 철골 위에서 위태롭게 중심을 잡으며 해머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연이가 저를 보며 경악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성광처럼 타져나왔습니다. 시연이 하고 부르는 것 같은 환청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죠.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발밑이 푹 꺼졌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삭아내린 철골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내린 겁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제 몸은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짧은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환한 미소, 갓 태어난 수연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그리고 저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던 딸의 마지막 모습까지.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옥신거리는 통증에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기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척추와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험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육체 노동자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덤덤하게 내뱉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자산은 이 강철 같던 몸뚱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손만 붙어있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몇 달 동안 제 통장에 있던 쥐꼬리만한 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퇴원할 때쯤 제 손에 남은 것은 수십만 원의 빚과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제 몸뚱이뿐이었습니다. 결국 살던 단칸방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정산하고 나니 수중에는 정말이지 단돈 몇만 원도 남지 않았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을 개조한 쪽방촌이었습니다. 한 평이나 될까 싶은 사람이 겨우 놓을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큼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은 한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는지 검은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얇은 합판으로 된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술주정 부리는 소리가 밤낮 없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제 실패를 조롱하는 소음처럼 귓전을 파고들었죠. 몸을 누이면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저는 그 어둡고 축축한 방에 웅크리고 누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버티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간간히 폐지를 주워 팔아보는 게 고작이었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가며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라면 한두 봉지를 살 수 있는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 되었고
굴욕은 숨쉬는 공기처럼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는 며칠을 굶어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주머니를 다 털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마트에 마감 세일 시간을 노려 찾아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이나 빵이라도 하나 사서 허기를 채울 요량이었습니다. 세일 코너를 뒤져보니 다행히 1,000원짜리 소시지빵 하나가 남아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물처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선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빵을 내밀자 계산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힐끗 보더니 바코드를 찍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분명 1,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고 가져왔는데 말입니다. 저 학생,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아르바이트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통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 마감 세일 끝났어요. 제 등 뒤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주머니를 다시 뒤져봤지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원. 그 100원이 없어서 저는 며칠 만에 맛볼 수 있었던 그 빵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아르바이트생의 가벼운 한숨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마트를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들에 주저앉아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 인생이 어째서 단돈 100원짜리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렸을까? 서러움에 목이 막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허기진 배를 붙잡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음식점 뒤편에서 풍겨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허기를 자극하더군요. 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혹시 먹을 만한 게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도 혐오스러워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력시장에서 가깝게 지냈던 김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지 얼굴에 즐거운 웃음을 띠고 있었죠.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초라하고 남루한 제 모습을 차마 그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대형 쓰레기 수거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어둡고 더러운 그곳에서 저는 쥐 죽은 듯 웅크려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땀 흘렸던 동료를 피해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누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는데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수연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우리 딸을 위한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린 듯이 한강 다리 위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당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겠어. 우리 수연이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겠다고 맹세했는데.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 난간 위로 올라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진동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온 딸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디야? 그 문자는 제게 동아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저를 건져 올린 가늘고 위태롭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생명의 끈이었어요.
이 네 글자가 심장을 마구 헤집어 놓았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미우면서도 죽을 만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찾는데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비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딸이 있을 만한 곳, 그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라던 그 사위될 녀석의 집. 목적지인 부촌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쪽방촌과는 공기부터 다른 동네더군요. 높다란 담벼락 너머로 웅장한 저택들이 그림처럼 들어서 있고 길가에는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들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인지 알 턱이 없었지만 저는 무작정 걷곳도 걸었습니다. 그러다 유독 환하게 불이 켜진 2층짜리 양옥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경례 날 봤던 그 검은색 세단이 서 있는 그 집. 저는 길 건너편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로 몸을 숨기고 그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2층 거실의 커튼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제 딸 수연이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사돈 여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사돈 여자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무언가 계속해서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연신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딸이 저 집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단 말인가. 저런 수모를 겪게 하려고 제가 20년 세월을 흙바닥에서 뒹굴었던 게 아니었는데. 아비를 부끄러워했던 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저들에 대한 지독한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대문으로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이 사람들아, 문 열어, 수연아!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사돈 여자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어?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수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오긴, 네가 오라며, 보고 싶다며. 수연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 딸은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그 처절한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딸이 저들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수연이에게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어나, 정수연! 당장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그리고는 사돈 부부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아, 내 딸이 그렇게 만만했어? 제 처절한 외침에 사돈자자는 오히려 더 도끼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다 네 딸이 자초한 일이야. 지혜비가 그런 꼴인 걸 뻔뻔하게 숨기고 시집오려고 했던 게 누구인데? 닥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수연이가 제 허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빠, 안 돼! 수연이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날뛰는 것은 제 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짓이라는 것을요. 제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들끓던 시뻘건 분노는 차가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붙들고 애원하는 딸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아비의 분노와 저들의 오만함 사이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있는 수연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 수연아. 아빠 딸, 어서 일어나.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작업복 소매로 딸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빠가 다 미안하다. 평생 너 잘 살게 해주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게 오히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구나. 이 못난 애비가 부끄러워서 너까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 다 내 잘못이다, 수연아.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수연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집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 저희가 깨겠습니다. 이렇게 속 깊고 착한 내 딸, 당신들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안에는 절대 못 보냅니다. 제 단호한 말에 사돈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손을 꽉 잡고 그 거대하고 차가운 현관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수연아. 우리 집.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쪽방촌을 차마 우리 집이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딸과 내가 함께 있을 곳.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을 잡은 딸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상하게도 하나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 작은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칼국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 손칼국수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걸린 테이블이 대여섯 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가게예요. 그날 이후 저희 부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위 될 뻔했던 그 청년이 몇 번이나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수연이는 단호하게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행복을 찾으려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쪽방촌 생활을 청산하고 시장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이 가게를 열었죠. 제가 사고로 다친 후 예전처럼 힘을 쓸 수는 없게 되었지만 다행히 반죽을 밀고 써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누구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육수를 끓이고 정성껏 반죽을 칩니다. 쿵쿵 도마 위로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가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심장 소리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홀서빙과 계산을 도맡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제일 가는 똑순이 일꾼이 다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테이블 멸치칼국수 하나요. 주방 입구에서 저를 재촉하는 딸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고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가게 셔터를 내릴 때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는 여지없이 옥신거립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합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삽니다. 오늘은 콩나물이 싸다느니 내일은 두부라도 부쳐 먹자느니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어리석음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제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이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의 숫자나 번듯한 집문서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며 웃어주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아비의 직업을 숨겼던 그 작은 거짓말이
우리 부녀를 얼마나 큰 불행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딸아이가 보낸 보고 싶어라는 그 짧은 진심 하나가 죽으려던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20층 높이의 아찔한 철골빔 위를 걷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 뜨거운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국수 그릇 앞에 섭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제 자신이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이 땀방울이야말로 제가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부녀의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거나 혹은 나의 초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